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져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저 역시 친인척이나 주변 지인들 중 양성인 분들이 많아져서 불안감이 큰데요. 일하실 때 피곤하시면 꼭 휴식들 하시고 잘 드시면서 위생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긍정적인 마음과 웃음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베갯머리 친구 행복한 라디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물총작전. 한 선비가 으슥한 산길을 넘어가다가 호랑이 한 마리와 딱 마주쳤다. 얼이 빠져 당황한 선비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는 호랑이를 노려보다가 무엇인가 결심을 한 듯 바지 허리춤을 풀어내리는데 이 녀석아, 네가 뜨거운 맛을 보아야겠구나. 호랑이는 선비의 말에 어이없는 듯 가소롭게 무슨 뜨거운 맛이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네 이놈,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물총이란 거다. 뭐야? 호랑이 머리통을 향해 냅다 오줌을 갈겨버리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엉겹결에 오줌벼락을 맞은 셈인데 정말 뜨끈뜨끈 하더란 것이었다. 순식간에 당한 데다 이게 정말 뜨거운 맛이구나 하고는 냅다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참 뛰어가던 호랑이가 다시 생각하니 그게 무슨 총인지는 몰라도 공연히 속은 느낌이 들었고 마침 지나가던 노파를 불러 세웠다. 할머니 말 좀 물읍시다. 내가 지금 헐레벌떡 뛰고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 웬 선비가 물총이라고 한 방 갈긴 것에 아무래도 내가 속은 것 같은데. 라고 하자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이쿠 죽을 일이 생겼구나 하고 자신의 치마를 썩 걷어올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얘다 보아라. 이 자리에서 네가 비키지 않으면 그 선비를 내가 다시 부를 것이다. 이거 보이느냐? 내가 14살 때 그 물총을 맞아 이리 됐느니라.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 아직도 구멍이. 처참하다, 처참해. 아이고, 호랑이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의 위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는 뛸 수밖에 없었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초막집 단칸방 부부와 아들 이야기. 찢어지게 가난하여 단칸 초막에 사는 부부와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자랄 만큼 자라서 혹시나 볼까봐 부부의 정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마다 남편이 아들이 자나 안 자나 확인하려고
촛불을 가까이 가져와 아들 얼굴을 확인한 후 일을 치르곤 했다. 그날 밤은 아내가 먼저 남편의 옆구리를 찔러 신호를 보냈다. 이윽고 살금살금 남편이 촛대를 끌어와 아들 얼굴 위를 비추는데 아이 이걸 어쩌나 그만 촛농이 아들 얼굴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하는 말. 에이, 내 언젠가는 촌농이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 며칠이 지난 뒤 아들은 깊이 잠이 들어 잠꼬대까지 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모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오랜만에 쾌락을 나누었다. 잠옷 흥분한 남편은 부인에게 좋지 하고 물었다. 역시 흥분한 부인은 대답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었다.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남편은 더 격렬하게 일을 치르면서 이래도 안 좋아 하고 물었다. 절정에 오른 부인은 계속해서 신음소리만 내었고 남편은 대답을 듣기 위해 집이 움직일 정도로 몰아붙였다. 이때 그만 천정의 매주가 아들의 얼굴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아들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 어이, 언니. 아이, 좀 좋다고 말 좀 해요. 진짜 아들 잡을 일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난감할 때가. 세 번째 이야기. 여인의 재치. 한양 장안을 휘젓고 다니며 여자들 희롱을 즐기는 한량이 있었다. 그는 이번에 사천고을 원님으로 관직을 부여받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임지로 가는 길이었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원님은 강가에 다다라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뱃사공이 젊은 여인이었다. 당연히 또 장난기가 발동한 사천 원님은 여인에게 말했다. 뱃사공, 안녕하신가? 네, 어여쁜 자네의 배 위에 올라타니, 그 기분이 아주 좋구먼.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자 사천 원님은 실실 웃으며 또 물었다. 그래, 남편의 성은 무엇인고? 백서방이라오.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겠군. 그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그러는 댁은 뭐 하는 분이요? 나는 사천거울 원이라네. 이번에 부임해서 가는 길이지. 예, 나으리 그러시온지요. 그런데 댁의 마님도 참 안 됐습니다. 그건 왜? 아이,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그 1, 2천도 아니고 4천원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러자 원님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마침 배가 건너편에 당도했고 원님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다. 잘 가거라, 아들아. 어이구,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야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 아니겠소? 사천 원님은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 이야, 이거 시골 아낙네가 보통이 아닌걸. 그러고 다시 길을 가노라니 앞에 웬 여인이 걸어가는데 치마 뒤편이 풀어져서 속치마가 보였다. 그가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했다. 여보시우, 그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려. 그러자 여인이 얼른 치마를 수습하면서 한마디 한다. 어머, 개가 안 짖었으면 도둑 맞을 뻔했네. 하하, 원님은 졸지에 왈왈대는 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걸. 그가 다시 길을 가는데 어느 집 울타리 안에서 젊은 여자가 세수한 물을 길바닥에 쭉 뿌렸다. 그 모습을 보고서 다시 원님은 농짓거리를 붙였다. 이야, 그 여인네 아랫물 한번 걸쭉하구나.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원님을 쓱 쳐다보면서 말하였다. 내 물이 좋긴 좋구나. 별난 어린애가 생겨나서 떠드는 걸 보니. 원님은 그 말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아이고, 여기서 함부로 여인네를 희롱했다가는 그 뼈도 못 추리겠구나. 네 번째 이야기. 말 한마디의 값. 지석돌은 젊었을 때 백정 일을 했던 사람으로 이미 환갑을 넘긴 노인이었다. 그가 저작거리에 푸줏간을 내고 장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양반가의 젊은 자제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러 왔다. 이봐, 석돌아. 쇠고기 한 근만 다오. 알겠습니다. 진호이는 고기를 대충 잘라 주었다.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또 다른 사람은 그가 아무리 백정 출신의 천한 신분이지만 환갑을 넘긴 노인에게 말을 놓기가 거북했다. 이보시게, 지서방. 나도 쇠고기 한 근만 주시게. 아이고, 예.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기분이 좋아진 진호이는 제일 좋은 부위를 뭉턱 잘라 주었다. 먼저 고기를 받아든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가 산 것보다 양도 훨씬 많고 살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는 진호인에게 버럭 화를 냈다. 야, 이놈아. 한 자리에서 똑같이 청한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이 내 것보다 월등히 많으냐? 진호인이 태연히 대답했다. 그러니까 손님 것은 석돌이 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지서방이 자른 탓이라오. 그렇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눈썹은 모두 몇 개? 비가 온 다음 날 두 서너스의 아이들이 길 한복판에서 진흙으로 성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때 공자님이 탄 마차의 마부가 얘들아, 마차가 지나가니 어서 길을 비켜라 하고 동자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한 동자가 일어서서 마차가 성을 비켜가야지 성이 어떻게
마차를 비킨다는 말이요. 하고 당당하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마차 위에서 그것을 들은 공자는 그 동자의 말이 너무나 이치에 맞고 기특하게 여겨져 마차에서 내려와 물었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런 이치를 아느냐? 그런 것쯤은 아이들도 다 알고 있지요. 그럼 너는 하늘의 이치도 아느냐? 사람이 자기 눈앞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치까지 알 수 있나요? 눈앞의 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렇다면 어르신의 눈썹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시나요?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그것 보세요. 자기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눈썹도 몇 개인지 잘 모르면서 어떻게 눈앞의 일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또 이리 현명한 동자로부터 내 크게 한 수 가르침을 받았네 그려. 허허허. 여섯 번째 이야기. 뒤바뀐 신랑. 조선 중기 때 문신이었던 이 안눌은 18세에 장가를 들었다. 대보름날 운종가에서 거하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길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사람을 찾고 있던 하인들 한 무리가 그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외치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신랑 찾았어. 여기 계시네. 하인들은 이안누를 들쳐업고 신방에 그를 데려가 눕혔다. 취중에 더듬어 보니 신부가 자리에 누워있기에 얼떨결에 방사를 치르게 되었다. 날이 밝은 뒤에야 눈을 떴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 옆자리에 누운 신부는 자기 신부가 아니었다. 아니, 여기가 네 댁입니까? 도련님은 뉘십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역관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 나는 이안눌이라 하며 진사시에 장원을 했으나 동료들의 모함을 받아 과거는 포기한 몸입니다. 신부도 너무 놀라 말을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는 혼인한 지 사흘이 되었네요. 어제 신랑이 달놀이를 나가 돌아오지 않자 하인들이 찾으러 갔다가 도련님을 모시고 온 모양입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 뜯었지만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걸 어쩌지요?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요? 신부도 고민하다가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어젯밤 귀인을 맞이하는 꿈을 꿨습니다. 오늘 일을 알려주는 꿈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엉뚱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다. 부녀자의 도리로 보면 소첩이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만 나 역시 무남 동녀로 내가 죽으면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심하셔서 병이 나실 게 틀림없습니다. 당장 뾰족한 수가 없지만 향후 계책은 그때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은 도련님의 소실이 되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합니다. 도련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이한누리 길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내가 일부러 간음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대 역시 음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본들 죄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하니 그대가 말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내가 아직 20도 되지 않은 어린 서생에 불과하고 가법이 엄중합니다. 과거에 급제도 하지 못한 몸이 소실을 두겠다고 하면 어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신부가 말했다. 그럼 혹시 도련님의 친척집 가운데 날 맡겨둘 만한 곳은 없을까요? 그 말에 이한누리 손뼉을 쳤다.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일어나지요. 얼른 그 집으로 가고 제가 거기 있다는 건 절대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도련님이 급제한 후에 양가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반드시 급제하십시오. 급제하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신부는 이불 한 채를 챙겨 이한누를 따라갔다. 이한누는 신부와 함께 홀몸인 이모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맡겼다. 한편 갑자기 딸이 없어진 역관의 집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둘이서 신랑 집으로 가기라도 했나 싶어서 몰래 알아본 결과 어젯밤에 신랑을 잘못 데려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필시 그 사내와 달아난 것일 텐데 차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속사정을 알게 된 신랑 집에서는 신부가 급사를 했다고 말하고 가짜로 장례까지 치루었다. 그리하여 이한누는 이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약속대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 급제를 하였다. 이제 떳떳하게 신부의 집에 가 그동안의 사정을 고하자 했다. 그러자 신부가 처음 이한누를 따라올 때 가져온 이불의 붉은 비단깃을 떼어내주며 말했다. 이것으로 신표를 삼으십시오. 이 비단은 우리 선조께서 북경에 갔을 때 황제 폐하로부터 하사받은 것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인고로 이것을 보시면 난군의 말을 믿으실 것입니다. 이한누리 신부의 말대로 붉은 비단을 내놓자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오, 하늘이 정한 연분이로다. 이제 우리 부부의 후사를 맡길 곳이 생겼구나. 그리하여 이한누는 다른 후손이 없는 부잣집 역관의 홀사위가 되었다. 하지만 늘 청렴하게 지내어 인조 때 청백리로 선발되기도 했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한누리 자신이 가지는 것에는 청렴하고 남에게 주는 것은 지나칠 정도였다고 쓰고 있다. 소실이 된 역관의 딸 역시 어질고 슬기로워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잘 이끌었다. 훗날 그 자손들 역시 번성했다고 한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인들이 저지른 실수로 자칫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었지만 지혜롭게 대처하여
공경을 빠져나오고 또 훌륭하게도 신랑까지 깨우치게 한 현명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호랑이가 인연을 맺어주다. 제상가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지냈고 부인이 매우 귀여워했다. 17살이 되자 고운 성품에 꽃봉오리 같은 미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자 손자까지 둔 늙은 제상이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말았다. 여종은 제상의 동침 요구를 거부하고 울면서 뛰쳐나와 제상의 부인에게 달려갔다. 마님, 제가 죽어야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난데없이 왜 이러느냐. 그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거라. 대감 마님께서 소녀를 천치마라 하시니 명을 따르지 않으면 대감 마님의 형장 아래 죽을 것이고 명을 따르면 소녀를 딸처럼 키워주신 안방 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 소녀가 어찌 마님 눈안의 못이 되겠습니까? 100번을 생각해 보아도 소녀가 죽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으니 소녀는 이제 나가서 강에 뛰어들어 죽을 작정입니다. 부인이 놀라서 여종을 만류하며 말했다. 어허, 그게 무슨 말이냐? 어찌 그렇다고 헛되이 죽는단 말이냐? 내가 재물을 좀 줄 터이니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거라. 부인은 칠흑 같은 새벽에 담보찜을 챙겨 몰래 여종을 내보냈다. 부인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여종은 정신없이 달아났다. 앞만 보고 큰 길만 따라서 줄창 달려가 날이 밝을 무렵이 되었을 때 한강진에 도착했다. 아, 기껏 달아나서 한강에 오다니 어차피 죽으라는 운명이었나 보다. 여종이 허탈하게 중얼거리는데 뒤에서 말방울 소리가 났다. 어허, 너는 어디 사는 여인인데 이런 새벽에 이곳을 배회하고 있는 게냐? 뒤돌아보니 말에 탄 선비였다. 나이는 30 남짓 되어 보이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했다. 아, 예. 소녀는 억울한 일이 있어 물에 빠져 죽으러 온 것입니다. 새파란 청춘이 어찌 함부로 목숨을 버린단 말이냐? 내가 아직 아내가 없는 몸인데 내 배필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겠는가? 난데없이 한강변에서 청혼을 받았다. 여종은 본래 죽으려고 도망친 것은 아니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곧바로 말 뒤에 올라타 선비와 함께 길을 떠났다. 조선 후기에 노비들이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재산을 가지고 낯선 동네로 옮겨가 신분을 감추고 사는 일이 종종 생겼다. 양반집에선 이런 추노들을 다시 잡아오곤 했다. 한때는 떵떵거리고 살던 재상가가 재상 내외가 죽고 나서 손자가 장성한 때에 이르러서는 쫄딱 망해서 끼니를 걱정할 판이 되었다. 손자는 집안에서 도망친 노비들이 여기저기서 잘 산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아 한 재물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혼자서 집을 나섰다. 종들이 신분을 숨기고 사는 마을로 들어가서는 사람들을 모았다. 손자는 호적을 내놓고 말했다.
너희는 본래 우리 집안의 종이었다. 너희가 바쳐야 할 속궁을 내놓도록 해라.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예하면서 승낙한 것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었다. 달랑 혼자서 찾아왔으니 손자만 해치우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손자를 해치우기로 작정했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어서 손자가 묵는 방 앞에서 서로에게 일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말았다. 손자는 방 밖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깨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였다. 일이 다급한 상황이라 손자는 문 반대편 벽을 있는 힘껏 발로 차 무너뜨리고 방을 빠져나왔다. 그 소리에 일이 탈로 날 것을 안 사람들이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손자를 쫓기 시작했다. 손자가 불이 나게 울타리를 뛰어넘는가 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호랑이가 손자를 획 물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호랑이다. 호랑이 아닌가? 호랑이.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자리에 엎드렸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보니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다. 호랑이에게 물려갔으니 죽은 건 당연지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일이 해결되어 다행이라고들 생각했다. 호랑이는 기절한 손자를 잡아먹지 않고 자기 등에 올려놓고는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러더니 한 집 대문 앞에 손자를 내려놓고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새벽이 되어 그 집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오다가 호랑이를 보고는 놀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사람들과 함께 나와보니 호랑이는 떠나가고 정신을 잃은 청년 하나만 대문 앞에 누워 있었다. 집안 사람들이 그를 방으로 들여 고안하니 다행히 다친 곳이 없어 금방 정신을 차렸다. 손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기이한 이야기라고 놀라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집 부인이 손자를 불러들였다. 혹시 귀공은 서울의 윤판서 장손으로 아명이 태진이 아니신가요? 어이, 맞습니다. 그걸 어찌하십니까?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귀댁의 여종으로 있으며 할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유복하게 사는 것이 다 할머님 덕분입니다. 네, 곧 50이 되는 나이인데 하루도 할머님의 은혜를 잊은 날이 없습니다. 공자의 모습에 어린 시절 모습이 남아있어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자가 목숨을 건지고 우리 집으로 온 것은 할머님이 살아생전 쌓으신 공덕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자식들을 불러서 손자에게 인사를 시켰다. 이분은 옛날 내 상전이니 너희들도 모두 인사를 올려라. 그리고 잔치를 크게 열어 손자를 대접했다. 부인의 아들들은 모두 기골이 장대하여 무관의 기질이 있는 데다 그 고을에서는 손꼽히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거렁뱅이 같은 작자를 떠받들자 당황하고 못마땅했다. 어머니가 예전에 종이었다 하니 이 말이 새어나가면 우리 체면은 어찌 되는가? 그 필히 저자를 죽여서 입막음을 해야 한다. 아들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부인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손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하는 통에 부인은 일단 손자를 만류한 뒤 자정이 지나자 은밀히 손자를 불러 말했다. 내 아이들이 기질이 거세요. 공자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혼자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손자가 깜짝 놀라 말했다. 그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늦둥이로 낳은 홍랑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16이고 성품과 용모가 모두 빼어납니다. 우리 집안이 비록 한양의 양반가는 아니지만 부유하고 고을에 인망도 있는 집안이고 보니 제 딸아이가 공자에게 결코 떨어지는 배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혼사를 맺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손자는 갑작스런 제의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부인이 다시 말했다. 이 혼사를 치르면 공자는 무사하겠지만 혼사를 맺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옛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 생각한 계책이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손자도 그 뜻을 깨닫고 혼인을 승낙했다. 사실 손자가 도착하기 전날 홍랑은 이상한 꿈을 꿨었다. 하늘에서 수레가 내려와 신선처럼 생긴 남자가 방으로 들어온 것이다. 홍랑이 놀라서 소리치자 그 남자는 그대를 배필로 맞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레에 오르다가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나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레를 몰고 떠나가서 울다가 잠에서 깨었던 것이다. 부인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딸이 곧 혼인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양 옛 주인의 손자가 집으로 찾아왔으니 기이한 운명의 천생연분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홍랑을 불러서 물어보니 손자의 모습이 꿈에 본 남자와 꼭 같았다. 이리하여 손자는 홍랑과 혼인을 하고 처가의 재산도 크게 물려받아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공부에 전념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이조 전랑의 자리에 올랐으며 홍랑과는 평생토록 금실이 좋아서 다툼 한 번 없이 백년해로 했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초막집 단칸방 부부와 아들 이야기는 다음 작품에서 시리즈로 몇 편 더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렌이었습니다.